예, 안녕하세요. 돌아온 문학정독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문학동네에서 2010년도에 이제 단편 소설집 수상 목록을 하나하나씩 집어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정소연 작가님의 돌아오다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유수입니다. 이거 아닌가? 아무튼 네. 작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정소연 작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75년에 서울 출생이시고요. 이분도 홍익대 예술학과를 먼저 나오셨는데 그 뒤에 서울예대 문체과를 가셨다고 해요. 뒤늦게 이제 작가의 꿈을 결심하고 가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008년에 등단을 하시고 최근에 2019년에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역시 작품 활동 해오고 계시고 2012년도에 젊은 작가상을 또 수상하셨다고 하네요. 3회. 그래서 저희 방송 쭉 이어나간다면 다시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작가님 스타일을 제가 딱히 이 부분을 조사를 못 해와서 네.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얘기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뭐 스토리는 뭐 간단한데요. 그 주인공이 할머니랑 같이 살죠. 둘이 엄청 오래된 낡은 집에서 사는데 갑자기 그 누구냐 그 임신한 그 20대 20살 분이 오시고 뭐 같이 있다가 그분이 갑자기 떠나죠. 오 마이 갓. 너무 간략하게 했나요? 마치 동화처럼. 그렇죠. 약간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거는 약간의 보충을 해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말씀하지 않았어. 네. 틀린 말씀 아니에요. 네. 일단 조금만 제가 그림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에서 굳건한 화자는 집이에요. 오래된 가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화자는 이 할머니의 손녀인데, 근데 그 배경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자의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자기는 이제 옛날에는 동양 자수가였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할머니께서는 이제 자기를 놓아주질 않는다. 자기는 옛날에 능력이 돼서 외국계 금융조커로 취직까지 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떠날 때마다 할머니가 자해를 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내가 독립을 못하겠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이랑 뭐 보육하시는 양언니라든가 이 등장인물이죠. 양언니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아줌마랑 또 친해지는 거를 또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기한테만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의 죽음까지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어떤 윤옥이라는 20살 임신한 거의 만사에 가까운 여자가 들어오는데 이제 같이 동거동락을 하다가 할머니는 이제 끝내 마당에서 본인의 남편과 같은 비슷한 죽음을 맞이를 하고, 그러니까 남편의 비슷한 죽음이라면 남편 역시도 마당에 죽었거든요. 맞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옥과 그리고 화자 손녀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그러니까 갑자기 윤옥이 엄청난 불안 증세에 휩싸이면서 갑자기 떠나버리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 형태 속에서 배경은 여전히 그 일본식 2층 고급 가옥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이 소설에서 그 말하고 있는 시점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뭐 옛날에 우리 뭐 1인칭 시점, 뭐 3인칭 시점, 전체 작가 시점 하는데 저는 가옥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이 소설의 반전 부분에 대해서는 루메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반전. 네, 여기서 반전은 이제 갑자기 떠난 그 20대 만삭 여자인데요. 갑자기 떠난 이유가 좀 이렇게만 설명했을 때 명확하지 않았죠. 근데 그 왜 그렇게 황급히 떠났냐 하면은 그 만삭한 배에 있던 아이가 바로 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걸 유령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환영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주인공은 이제
네, 과거에 어머니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자기는 이제 떨궈져 나온 어떤 버려진 이제 자녀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할머니가 말했던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었었던 것뿐인데, 네, 뒤늦게 이제 어떤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어머니가 화재 사고로 죽었고 나만 생존을 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그 글이 끝마쳐지게 되죠. 그게 반전인데요. 읽다 보면서 예측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예측을 못했었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서 그 어떤 좀 주인공한테 좀 공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더 좀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반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이거 뭐 장르라 그래야 되나? 반전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마지막에 유주얼 서스펙트나 식스센스처럼 마지막에 이게 진짜 막 짜릿한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 맛이 있거든요. 반전만의 맛. 그래서 이거는 작가님이 좀 솔직히 앞에 부분은 좀 무표정하게 쟤 뭐야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봤는데 보다가 마지막에 진짜 실제로 머리가 쭈삣하게 서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전기가 쫙 오면서 네. 와 대박이다. 이거 이런 반전을 결국 그 만삭의 그 애가 결국 엄마였어. 그 만삭의 그 배 안에 있는 게 자기였어. 그 반전을 되게 기쁘게 어떤 읽으신 저는 보면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네. 깜짝 놀랐다. 저는 슬픈 반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이렇게. 난 그 놀라게 네. 저는 그 테크닉적인 저한테 반전은 뭐냐면 그런 정서적인 반전이 아니라 영화가 꼭 그럴 것 같아요. 테크닉적인 네. 반전, 스킬. 저 감독이 혹은 저 작가가 이런 테크닉도 쓸 줄 아네. 독자를 관객을 깜짝 놀라키게 하네. 놀랐겠다. 그런 네. 테크닉적인 반전에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게 좋았다. 무스피님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신 것 같아요. 반전이라는 건 문학을 사랑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전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작가님들 이런 거 많이 썼지. 반전이 약간 네. 뭐 소설 논외로 치도 반전이 약간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 영화에서 1시간 40분의 반전이 나왔다 하면은 우리는 나머지 20분을 대략 한 6배의 밀도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당연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만화 제목은 기억은 안 나는데 몽타주였나? 혹시 아시나요? 네이버 웹툰인데. 저는 스릴러 웹툰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한 30화나 40화였는데 마지막 40화 에필로그에서 그 범인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그게 몽타주가 제가 너무 오래전에 봤긴 했지만 그 주인공이 이제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가지고 안면인식 장애인데 형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와이프를 죽인 범인을 쫓는데 그래서 범인을 검거를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40화에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외도가 났었는데 외도가 난 다음에 그 외도난 아이를 가지게 된 걸 출산하려고 하니까 그냥 자살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그 활용 정점은 에필로그에서 그 사실이 나왔다는 거. 약간 그때 약간 무스빈께서 느꼈던 쭈뼛함을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맛이 있죠. 왜냐하면 그게 네이버 웹툰 특성상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되기 때문에 거의 한 반년에 걸쳐서 봤는데 에필로그에서 그게 나오니까 그거 보려고. 지금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아무튼 그 반전이 맛이 있어요, 역시.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튼 뭐 소설 자체에서 반전 외에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가 있을까요? 저는 또 이 소설의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또 하나가 이게 이 단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문단 나눔을 거의 안 하고 되게 길게 쓰세요. 거의 한쪽 이상을 이게 그냥 문단을 일부러 안 나누신 건지 의도가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만연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읽히긴 되게 잘 읽혔거든요. 네. 왜 문단 나눔을 안 하고 길게 쭉쭉 뽑아 썼을까? 그건 전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이북으로 보다 보니까. 제 나름의 추측은 이제 작가님이 그냥 원래 작가 다 그렇겠지만 필 가는 대로 썼겠죠. 문단을 굳이 나눌 필요 없다. 그렇죠. 나눌 필요가 없어서 안 나눈 거겠죠. 네, 나눌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 몰입이 충분하니까 이 정도 해도 뭐 독자들이 보는데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아니 작가님만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길게 쓰는 게 배경이 딱히 많이 안 바뀌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필요가 이제 없다는 이유는 진짜 문단 나눔 없어요. 네, 어떤 공간도 그냥 한정적이고 인물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맞아요. 관계 변화도 크게 변하지 않고 그래서 공간 변화, 인물 변화. 네, 어떤 변화가 적기 때문에 정말 아까 집 관점이라고 그러셨나요? 맞아요. 네. 좀 좋죠. 가옥 관점. 가옥 관점으로서 정말 집이 그냥 그 자리에 딱 있는 것처럼 글이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는 맞아요. 것처럼 그런 느낌 아닌가? 생각하네요. 소설을 그러니까 소설을 보면은 그냥 약간 가옥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자기 안에서 팩맨 한 3마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전개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길게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제 문단 나눔을 자주 해야 읽는 사람도 뭔가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길게 쓰면 단점이 오히려 좀 더 많죠. 예를 들면 답답하죠. 답답하잖아요. 뭔가 저는 이제 읽을 때 딱히 안 그랬는데. 아니 뭐 몰입해서 읽으면 상관없어요. 네. 집중력이 좋으면 상관없는데 뭐 많은 독자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문단 나눔 해주면 시원시원하잖아요. 이게 행가리 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문단 나눔 많은 게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내용에 상관없이. 이거 개인적인 호불호일 수 있겠지만 아마 그래서 문단 나눔을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언제 문단이 끊어지지?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진짜요? 솔직히 한 번도 그쪽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이번에 새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다는 거. 예. 혹시 다른 포인트 혹시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약간 독립성, 제 스스로가 독립성이라는 거를 추구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에 좀 그로테스크했었어요. 마지막에 가옥이라는 한 그루의 고목에 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겹쳐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할머니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네요. 뭔가. 네네. 약간 할머니, 손녀, 엄마 그 세 개가 시간축을 관통하면서 한 그루의 고목에 동시에 그냥 유령처럼 슉슉슉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저 봤어요.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혹시 영화 유전 보셨나요? 유전? 스포하지 마세요. 그런가? 전 영화 잘 안 보고 볼 생각도 없어요. 그러시구나. 스포는 하지 마세요 제발. 안 보셨어요? 저 아직 안 봐서. 뭐야 그렇구나. 나 알고 싶은데. 대략적인 얘기만 알려주세요. 뭐, 괜찮아요. 알고 싶어요. 괜찮아. 얘기 괜찮아요. 그래요? 네, 제목처럼 유전인데 그 거긴 어떤 저주가 내려지고 그게 대물림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근데 그 공간이 그것도 어떤 가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리고 가옥에서 그게 끝나서 그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어떤 유령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끝나거든요. 비슷하네. 뭐, 언제 나온 영화게요? 그거 많이는 안 되는데요. 한 아무리 길어도 한 4, 5년 전? 그 감독님 은근 유명해요. 그래요? 저도 그 후속작 봤는데 대박이더라고. 잘 만들더라고. 네. 무섭죠, 되게. 공포 영화겠죠? 네, 공포 영화. 네. 그럼 절대 안 보겠네 제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얘기했던 건 이제 같은 공감을 해보고자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고자 한번 얘기해봤어요. 영화 자체는 자주 보는데 공포 영화를 죽어도 안 봅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게 저는 마지막 이 문단이 결국 주인공이 할머니 죽고 나서 독립을 하는구나. 자기 혼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난 집을 지키겠어. 뭐 이런 뭐 그냥 좀 흐뭇한 뭐 뿌듯한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집에 그냥 뭐 흡수가 되는 듯한 이런 거면 좀 공포 영화 같은 이미지도 떠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로테스크라는 게 현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을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이 약간 유추 가능한 전개였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 어쩌다가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 얻어 걸렸는데 윤옥이라는 20대가 그러니까 20살 여자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그 창문에 서 있을 때 그 손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엄마가 거기 서 있는 것 같았다고. 근데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걸려 들었었거든요. 운 좋게. 그래서 중반부 넘어가서부터는 약간 윤옥이 엄마겠다라는 유추를 좀 했었어요. 근데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로테스크라는 게 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너무 네. 작품 속에서 마지막 한두 문단에 집약돼서 표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저도 울림이 있었다고 루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로테스크함이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한편 그런 보니까.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집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진짜 집이 이 사람들을 못 나가게 막는 건지 할머니가 집을 안 버리잖아요. 안 버리고 주변에 재개발 막 하는데도 집을 절대 안 팔고 주변에 막 빌딩 올라가고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매여서 붙박혀서 살고 있는데 이 할머니한테 유일한 그 희망이랄까 뭐 의지가 그 손녀딸인 거고 손녀딸은 또 할머니 때문에 또 나가지도 그 취업했는데 되게 좋은 외국계 회사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자해하는 바람에 돌아오고 그렇죠. 이 할머니도 되게 저는 이런 할머니랑 같이 살면 못 살 나 왜 이거는 손녀딸을 죽이는 거잖아요. 손녀딸의 미래를 완전 막아버리는 건데 자기의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와, 이 할머니 왜 이러시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전 이해가 안 가죠. 할머니라는 인물이. 근데 이 사연을 들어보면은 아무도 그 이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럴 싶긴 수도 한데. 있겠다. 네. 참 그쵸. 이분이 분리불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갖고 계신 건데 이게 저는 근데 막 남일 같지 않은 게 뭔가 이런 경우가 일상에 꽤 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이 관계에 굉장히 급격한 어떤 갈증을 느끼거나 이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봤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할머니가 뭐 자해를 하고 이건 분명히 심각한 거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연락을 막 계속한다든지 어떻게든 뭐 맞아요. 이렇게 꼭 같이 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일상에 꽤 많아서 전 그런 거에 있어서도 공감을 먼저 첫 번째로 했었어요. 이 소설에서. 네. 맞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인끼리도 집착을 하는 건 좀 있긴 있잖아요. 뭐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나는 분명히 5분 막 10분 막 분 단위로 확인하고 카톡을 왜 답장이 없지? 난 분명히 보냈는데 막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집착 이거 분리불안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 지금 요즘에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제가 어디 나가면 야 너 몇 시에 들어와. 근데 특히 여자분들 더 심할 것 같긴 해요. 너 뭐 10시까지 통금 같은 거 있고 하니까 여자들은 확실히 요즘에 좀 살기가 좀 세상이 험악하니까 마음을 좀 더 졸이고 걱정을 더 많이 그러니까 하시죠. 부모님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분리분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너 왜 안 들어와 몇 시까지 들어와 계속 연락하시고 그게 있었거든요. 요즘에 안 그러시죠. 이제 가족 관계에서 좀 더 확장을 해본다면은 저도 이 책을 중고로 책을 샀는데 이 책에만 유독 밑줄이 막 많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진짜요? 지운 흔적으로 이제 보이긴 했는데 다 지워져 있긴 한데 그래서 뭔가 되게 공감받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어떤 독자를 보고 생각이 든 게 이런 어떤 부모와의 그 감정적인 어떤 그리고 세월이 주는 어떤 채무 관계 그런 게 우리 특히 한국 사회라고 해야 되나 아시아 사회 이런 게 좀 많지 않나? 약간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주제를 보편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보니까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뭐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부모님께서 저의 결혼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실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극심하게 작용이 되면은 야 내가 지금까지 다 해줬는데 이렇게 훌랑 떠나버린다고 이 마음이 조금은 아무래도 생기기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채무관계 그게 감정적 채무관계 그런 게 좀 저는 읽혀서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채무관계 감정적 채무관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일단 공감은 잘 안 됐어요.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네. 저희 집은 너무 안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말씀하시는 맥락을 감정이입은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프리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그냥 잠 안 온다고 새벽 4시 나가서 막 산책 나가고 뭐 그랬었어요. 약간 뭐 그래서 제가 뭘 하든지 간에 뭐 신경을 안 쓰시는데 네. 대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저를 방치했다기보다는 약간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얘기해. 네.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이런 케이스가 주변에 보면 볼수록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을 안 할 뿐이지 네. 간접적으로 막 서운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밥 먹다가 뭐 갑자기 그냥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밥 안 먹고 그냥 간다든가 네, 뭐 약간 이런 걸 간접적으로 좀 들어보면은 뭐랄까 제가 그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제 성깔이 아무리 인정머리 없다 하더라도 뭔가 부모 자식 간에 태생적으로밖에 생길 수 없는 그 본드 그 끈적한 본드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국 같은 조국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네. 요즘에는 뭐 국적에 대한 정책적으로 많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가 부모님이 태어난 이상 부모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약간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선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예속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 소설이 어느 정도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에 네. 대해서는 좀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말을 좀 너무 어렵겠죠. 아니요. 좋아요. 전 똑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예전부터 품어왔던 화두이기도 한데요. 뭐 소설이든 영화든 상관없이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어떤 단면, 인물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지향하는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긍정적인 모습을 제가 소설을 쓴다면 보여주고 싶어요. 여기는 부정적인 할머니만 봤을 때 다른 인물은 그렇다 치고 부정적 인물 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집착하고 네. 딸을 막 이렇게 손녀딸을 그렇게 막 하고 근데 이건 부정적 인물상이고 부정적 표현 방식인데 저 같으면 이런 인물을 아예 좀 제 소설에서 배제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거고 굳이 그렇게까지 세부 묘사하면서까지 이런 인물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물론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고 우리 그 아침 드라마 같은 거죠. 아침 드라마를 우리가 욕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것들은 배제하고 좀 이왕 쓸 거면 긍정적인 그런 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인물상 그런 긍정적인 그런 스토리.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잘 쓰긴 했지만 공감은 가지만 이 인물이 응원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별로 할머니라는 인물이 정이 가진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짤막하게만 코멘트를 붙이면은 뭐 웰메이드 소설은 뭐 이건 김영하 작가가 밀란 쿤데라의 말을 인용한 걸 제가 읽은 건데 도덕적 판단이 불모인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마담 보바리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마담 보바리를 읽은 다음에 그년 쓰레기년이지 라고 그 소설을 읽은 다음 한 줄 평을 하면은 그건 소설을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설이 그렇긴 어렵겠지만 잘 쓰여진 소설이라면은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인물들이 살아가는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 있는 할머니한테 돌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액정 속으로 아니면 종이 속으로.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까 분리불안 루메님께서 언급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소설이 좀 그로테스크하게 다가오는 이유를 좀 더 명료하게 방송하는 도중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분리불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이 분리불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소설의 말미에는 그 분리되어 있는 각자의 주체들 하나의 주체 속에다 다 모아버려요. 이 가옥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로테스크하게 다가왔던 이유가 마치 떠나가는 너희들을 전부 다 내가 집어삼켜버리겠다 정도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방송 초반부에는 제가 조리 있게 말을 못했는데 약간 분리불안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로테스크가 느꼈던 이유가 한 인간의 집착을 가옥으로 표현을 했던 작가의 알게 모를 의도 때문인가, 아니면은 쓰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나버린 소설에 이끌려가 버린 작가 때문인가 라는 것 때문에 그로테스크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그로테스크함이 아까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이제 좀 더 보충을 하자면은 제 생각엔 그 한 인물이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이 손녀에게 또 되물림 되듯이 되는 게 그 부분이 그로테스크함의 어떤 증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그러니까 저는 시간축으로 되물림 된다기보다는 약간 흡수 하나로 끈끈끈끈 다 그냥 무작위로 뭉쳐져 버리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렇죠. 되물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중간에 윤옥이라는 인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물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뭔가 저한테는 되물림보다는 약간 찰흙처럼 뒤엉킨다 정도로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런 맞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거죠. 나도 이 집과 함께 늙어갈 것이다. 한없이 삐걱거리다가 언젠가는 부서질 것이다. 살다 보면 어쩌면 할머니도 돌아오고 엄마도 돌아오고 내가 만나지 못한 외삼촌과 외할아버지도 돌아올 것이다. 떠난 사람들은 언제고 돌아올 것이다. 나는 집을 지키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소설이. 그렇죠. 그 작가 노트를 이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작가가 그러니까 분리불안이라는 단어 개념을 얘기하진 않지만 뭐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외 수영장의 텅 빈 더러운 바닥을 보았을 때라든가 그것 얘기하면서 아니면은 뭐 식당이든 옛 친구 집이 활짝 열린 대문을 보았을 때나 그러니까 자신의 추억이 무언가로 변형되어 있던 그 무언가를 볼 때마다 그것이란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작가 노트까지도 저는 약간 좀 눅눅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 노트 보면 258쪽에 이 제목이 그것을 마주하기인데 이 그것이 뭐냐면 작가가 이제 지금 임신 4개월 때이긴 한데 임신하기 전에 또 한 아이를 임신했었는데 그 아이가 유산돼 버린 거죠. 유산됐는데 읽어드릴게요. 그 문장이 그 전에 늦겨울 내게 잠시 왔다가 나를 홀로 남겨두고 간 아주 작은 생명을 기억했다.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느꼈던 슬픔과 상실감보다 더 커다란 감정이 밀려왔다. 그 감정은 고독, 외로움, 쓸쓸함 이런 단어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었다. 이 그것이 뭘까요? 네, 그 부분 저도 이제 이 작품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왜냐면 그냥 작품 읽고 이제 작가 노트는 어떻게 보면은 서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작가 노트 엄청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금까지 읽었던 작품보다도 어쩌면. 왜냐면은 그것이라는 그러니까 이 작품 전체에 있는 분위기가 이 결국엔 그것이 이렇게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것은 표현을 못하니까 그것이라고 일단 했겠죠. 그래서 단어를 쓰기 아까워서. 네, 그래서 뭔가 그 너무 복합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일단 기억하고 추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추억이라는 한자가 결국에는 추자가 돌이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돌이킨 기억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기억하고 이제 추억을 구분하려는 게 기억하고 추억이 다른 게 추억에는 이제 그때의 순간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기억은 말 그대로 정보이거나 어떤 그때 그냥 감각했던 인지했던 내용인데 추억은 그때로 아예 자기 자신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런 추억들이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과거 했던 기억들이 추억으로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은 그게 다 추억으로 남겨져 가면은 미래나 현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작가가 그것을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대면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작가의 글 앞부분에 잃어버렸던 자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하나의 기억이면은 그럴 순 없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그 잃어버린 자식을 그냥 떠나 보내면 사실 그만일 수도 있는데 다음 아이를 낳으면 되니까 뭐 기계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근데 그게 만약 아이처럼 그렇게 소중한 기억들, 추억 그 기억들이 다 추억으로만 있다면은 그렇죠. 반복이긴 한데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나한테 남겨졌던 이런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같이 알아줄 수 없는 이런 기억들이나 추억들이 네,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그것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멜랑콜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이 분위기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을 한 이후에 그 죽은 아이에 대한 어떤 그 복잡한 감정을 소설로 이렇게 옮겨내신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그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시적으로 제가 화답을 한번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뭔가 추억을 다 소화해내지 못했는데 미처 추억을 소화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네. 흘러가는 시간에 떠밀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시간에 쭉 떠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추억은 아직 저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거를 차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쵸. 이 소설을 썼다. 네, 자기가 지금 사는 세상에는 그 추억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네. 나누기에는 상황이 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자기 스스로 그 괴로움을 어떻게 견디지 못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전 갑자기 좀 정리되는 게 저도 이제 그 유수님이 이제 그로테스크함에 대해서 정리하셨듯이 갑자기 정리되는 맥락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소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네. 어떤 거냐면 제가 화두가 참 많긴 한데 네. 남들은 한두 개 있는데 저 너무 많아요. 화두가 어떤 거냐면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보통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트라우마랄까요? 어떤 빚이랄까요? 어떤 마음의 어떤 앙금 같은 거 씻겨지지 않는 우울감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광주 5.18 사태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뭐 나름 공부하고 뭐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뭐 이런 거 통해서 좀 알게 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만약에 내가 이걸 뭐 광주라든지 세월호를 갖고 소설을 쓴다면 이미 이제 광주를 소재로 소설을 한강 작가님인가요? 소년이 온다. 네.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게 광주 5.18을 소설화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작가의 모든 작가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만 작가의 어떤 책임이랄까 의무 하여튼 뭐 작가가 할 수 있는 글로 어떻게 보면 한풀이 일을 하는 거죠. 애도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한강 작가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안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영화 채널에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원스 오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라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9번째 작품인데 그걸 보고 제가 나름의 답을 찾았어요. 어떤 거냐면 거기에 나오는 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각색한 영화예요. 근데 실화와 조금 달라요. 실화에서는 기존의 그 배우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해요. 근데 타란티노 감독님은 이걸 약간 틀어서 반대로 하지 않나요? 살해당하지 않고 그 살해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범인들을 되게 웃기게 죽여버려요.
허구의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광주 5.18이 우리는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걸로 만약 소설을 쓴다? 뭐 쿠엔틴 타란티노식으로 소설을 쓴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군인들이 발포하기 전에 혹은 뭐 발포했을 때도 어떤 뭐 슈퍼맨 같은 영웅, 허구의 영웅이 나타나서 그 군인들을 다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광주의 그 시민들은 다 무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얼마든지 소설이니까 쓸 수 있잖아요. 영화니까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그 피해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월호도 만약에 그거 갖고 소설을 쓴다 그러면 세월호가 아예 침몰하지 않은 식으로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기적적 사건이 일어나서 침몰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의 애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 보면 실제 작가님의 그 아이는 유산이 돼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돌아오다의 아이 있잖아요. 그 손녀딸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고 엄마가 대신 와서 그 손녀딸과 뭐 잠깐의 시간이지만 집에서 살면서 서로 가족처럼 손녀딸은 그 엄마가 나중에 뭐 엄마로 밝혀지지만 그 20대 그 사람과 그 태어난 아이와 같이 살고 싶어 하죠. 이게 하나의 애도인 거예요. 이 환상 어떻게 보면 유령을 빌려와서 실제로 그게 불가능하지만 이걸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작가는 자기 애가 죽었는데 유산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아이를 애도하는 이런 구도 이런 스토리를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위로가 되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네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일단 이건 읽은 방식이 첨예하게 달랐고요. 저하고 모스비님 그리고 뭐 루멘님 같은 경우에는 달랐고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은 덧붙여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께서 어떤 상황을 그 바꿔놓게 영화를 찍으셨는지는 전 몰라요. 전 모르지만 만약에 뭐 광주나 아니면 세월호에 있었던 일들을 약간 뭐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은 안 죽지 않았을까? 만약에 뭐 그걸 슈퍼히어로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상 뭐 무스님께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셨겠지만 솔직히 뭐 그건 뭐 희화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네네 다른 식으로 하면 근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애도라기보다는 한 개인이 그 사건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 사항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한 하나의 방식은 될 수 있겠으나 그 애도라는 집단적 감정이라고 규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전 그 정도 코멘트는 꼭 달아야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각자 광주나 아니면 세월호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실제 사건이고 그런 사건을 갖고 소설을 쓴다 그랬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막연하게 잘못 쓰면 큰일 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소년이 온다를 나중에라도 읽고 싶긴 해요. 도대체 이 작가님은 어떤 답을 찾았을까? 나름의 답을 찾았으니까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뭐 도대체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 너무 중요한. 약간 실화를 더 실화스럽게 묘사해낸 영화나 아니면 작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실화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화를 오감으로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피가 흥건한 걸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영화에서 피가 너무 흥건한 걸 보다 보니까 막 수술하는 사람들 얘기하길 진짜 피를 보니까 뭐 영화에서 볼 때는 엄청 와닿았는데 진짜 피를 보니까 좀 그냥 그저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설프게 빗댔지만 실화보다 더 실화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광주 같은 경우는 화려한 휴가 제가 몇 안 되는 받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영화를 봤었을 때는 뭐랄까 전반적으로 시점이 바뀌면서 참혹함을 더 참혹하게 드러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위로는 절대 안 되겠고 그렇겠지만 우리 다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저희 소설에서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 명씩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말씀이시죠? 교수님께서는 이 작가 노트에 있는 그것의 의미. 그것의 의미. 그것이요? 저희가 그걸 얘기하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이런 것 같다.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 퀸틴 작가 타란티노 작가 노트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죠. 얘기하겠는데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이거 마무리 멘트로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되게 딱딱한 학문적 개념으로서 분리불안이라고 그것을 생각했었고요. 분리불안이다. 근데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이야기를 쓰는데 저의 감정을 분리불안이라는 학술적 용어 안에 가두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3인칭으로서 이 작가님의 감정을 제가 단어로 표현을 한 거고요. 1인칭으로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냐 묻는다면 저도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럼 저 역시 지시대명사를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생각을 하면 기동사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얘기했던 거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특히 5.18이나 이제 뭐 세월호 사건이나 그 뭐였죠? 네, 그런 것들 모두 어떤 개인이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비극이 아니라 국가적 레벨의 어떤 비극이 돼버리니까 그랬죠. 그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영화적 표현도 그 영화도 그 사건이 뭐 국가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이죠. 예, 개인적인 건데 이제 좀 재밌게 어떻게 보면 해석한 거잖아요. 감독이. 개인 대 국가 vs 구도는 무수빈님 관점. 저는 뭐 좀 다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가도 결국에는 이 개인에 집중을 해서 이 개인이 이런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쵸? 이거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소설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주제를 확대시킨 거지 같은 주제였다고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지 않을까 느낀 게 제가 최근에 그 학창 시절에 살았던 동네를 가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다 보니까 막 변한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뭔가 마음에 턱턱턱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느낌이 뭔가 특히 딱 절정이 이런 게 그 가족들이 외식을 하면서 되게 맛집이라고 맛있다고 하면서 했던 그 갈비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기 없어졌네 이러니까 그거 있었나? 뭐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을 걸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갑자기 이제 제가 슬퍼졌다기보다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제 부모님이 생각나고 이제 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은 이제 함께 했던 그 추억이 뭔가 내 관념 속에 있었던 게 저렇게 갑자기 사라진 거. 이게 그런 걸 느끼면서 작가의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기 전에 이사하기 며칠 전에 형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약간 너는 이거 이사하는데 괜찮아? 너 뭐 마음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는 난 괜찮아. 그냥 뭐 상관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질문을 했던 형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개인의 어떤 이런 상실감이나 그런 거를 저는 애써 좀 모른 척을 했었던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좀 나약하거나 아니면은 좀 속칭 좀 남자답지 못하거나 그리고 현재나 미래로 이렇게 갈지 못하게 발을 붙잡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수렁같이 느껴져서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걸 알면서 막 이렇게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저의 이 작품으로서의 의미가 그래서 그런 과거를 그냥 용기 있게 응시를 해서 직접 그 추억을 느끼고 그 아픔을 상기시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느끼고 나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교훈이 있지 않을까 제 스스로는 그런 식으로 주제를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소설뿐만 아니라 글을 쓴다는 거 자체가 치유로서의 글쓰기 그런 게 특히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저 페이스북을 한참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감정을 배설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 사람 많죠. 막 댓글 뭐 악플 같은 거 다는 사람도 얼마나 자기 안에 그 끓어오르는 욱하는 심정. 근데 그거는 외부로부터 뭐 아버지나 이렇게 막 구박받았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혹은 뭐 학교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쌓이다가 악플이랑 그 현상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악플을 다는 사람이 저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 사람도 나름의 이제 아픔이 있겠죠. 근데 잘못 그렇게 좀 남에게 상처 주는 식으로 상처를 받은 걸 상처를 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나쁜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한때 이제 페이스북 미쳐가지고 매일 그냥 장문의 글을 누가 뭐 보는 거 상관없이 올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 작가들이 많이 그러죠. 글을 안 쓰면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내 스스로가 치유를 받는 느낌? 이 작가님도 아마 그런 이거 쓰면서 어쨌든 그 아이를 이루는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겠죠. 그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아픔을 어느 정도 이 글을 쓰시면서 치유를 하시지 않았을까? 네. 특히 그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또 세상에 유산하거나 아니면 뭐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혹은 아이를 잃지 않았더라도 뭐 가족을 잃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을 때 또 어떤 맥락에서는 치유를 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을 마주함으로써 이제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근데 굳이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손녀딸을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도 개인에 보면 되게 슬프지 않나요?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이문세 소녀 그 가사가 떠올랐어요. 가사가 어떻게 앞부분에 노래 부를 순 없고 내 곁에만 머물러요. 그 노래 떠나면 안 돼요. 그 응팔에 나왔었죠. 네, 그렇죠.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이거는 무지개가 바로 떠오른다. 네,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뒷부분엔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이러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할머니가 그 집에 남아서 정원을 관리하고 또 네, 그런 슬픔을 갖고 그런 병적인 형태로 나타난 거에 대한 조금의 네,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그 할머니에 대해서 저는 뭐 소설 전반을 약간 한 명의 인물로 읽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부정적인 감정은 못 느꼈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코멘트 마지막까지는 알겠지만 아무튼 뭐 달자면은 뭐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응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다. 피곤해서 그런지 머리 좀 하얘졌습니다.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네. 각자 뭐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 괜찮겠네요. 로미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 그런 질문이 여기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질문은 모든 기억이 추억이라면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미래는 그러면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추억을 이제 응시를 하고 네, 추억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떤 아픔 같은 것도 추억이라고 이제 봐서 지나간 것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추억조차 이제 다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가고 그리고 추억을 이제 가져간 미래가 더욱 아름답지 않을까. 네. 그냥 가면은 그건 비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죽기 전에 있는 그 미래는 그 다음 미래는 대체 뭐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네, 시간으로 어떤 말이 좀 꼬이네요. 어쨌든 네, 뭐 추억을 가져간 어떤 미래가 되어야 완벽하지 더 완성적이지 않을까. 완성적이지 않을까. 네. 저는 이어서 하면 제가 솔직히 일요일 날 어제죠. 나름 이제 연애를 하고 싶어서 소개팅도 네. 그 누가 소개해 준 게 아니라 그 스마트폰 어플이 소개해 준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한 일주일 정도 카톡을 주고받다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할머니 같은 존재였던 거죠. 저희가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분이 참 뭐랄까요? 이 할머니와 좀 이미지가 겹치는 게 어떤 거냐면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되게 폭력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역할인데 저도 어제 좀 나름 충격을 받았는데 솔직히 소개팅이라 그러면 서로 막 이제 좀 예의를 이게 처음 만나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저는 좀 충격을 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방송 나가는데 이 부분 편집해 주세요. 상처를 받았는데 어쨌든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름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토스 받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힘내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우스민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설을 통해서 치유라는 말을 하셨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딩만 좀 바꿔서 사람은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건 치유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치유라기보다는 소설이 버팀목이 되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떤 것들은 한번 패어진 게 다시 복구가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잘려버린 다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거는 치유가 된다기보다는 소설이라는 버팀목을 하는 목발을 짚고 타는 거고 그 목발을 응시하면서 저희가 또 당당함을 견지할 수 있으면 또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다음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학동네 2010년도에 발간한 소설집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죠? 김성중 작가님의 이분이 남자 이름인데 여자분이에요. 아 그래요? 깜짝 놀랐죠. 김성중 여자분이시고 이번에 개그맨이라는 소설을 하고 그다음에 또 플러스에서 저희가 이제 이 7편의 소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제일 기대돼요. 솔직히 이 한 편 한 편을 이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평가할 거거든요. 그럼 뭔가 또 다른 그런 또 관점이 나오겠죠. 제가 또 주말 내내 또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작품 개그맨과 그리고 7개 소설의 합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